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이날 아침 한 젊은 커플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봉지에 쌓인 캐리어 3개를 호텔 로비에서 입구로 옮겼고 그 앞에 정차된 택시 트렁크에 싣기 시작하죠. 택시기사가 함께 도와주고자 했지만 커플은 웬일인지 한사코 거절할 뿐입니다. 잠시 후 이들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다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택시기사는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오지?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택시기사는 문득 트렁크에 실린 캐리어가 떠오릅니다. 혹시 짐에 이름 같은 것이 붙어있진 않을까? 기사는 캐리어를 감싼 비닐봉투를 풀어 헤쳤는데 순간 기분 나쁜 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피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캐리어에는 붉은색 혈흔이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신원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레지스에 묵었던 투숙객이었어요. 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62살의 여성 쉴라본 비제맥. 그녀는 시카고에서 이 사극의 명사로 알려진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제임스 맥, 유명 재즈 음악가였고요. 평범한 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살해당한 것만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명인이다?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쉴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근데 범인의 정체가 정말 놀라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까지도 말이죠. 범인은 바로 쉴라의 친딸 헤더 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토미 셰퍼와 함께 친모인 쉴라를 살해했던 건데요.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딸 헤더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삶을 살아왔고 게다가 몇 년 전 아버지 제임스 맥이 사망하면서 헤더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 그녀가 성인이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헤더는 어머니 쉴라와 함께 발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죠. 조사를 해보니 모녀의 갈등은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 쉴라의 남편이자 헤더의 아버지인 제임스 맥이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딸 헤더는 1995년생으로 이 시기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죠. 물론 아버지의 사망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인 쉴라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격이 커지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아예 상습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집에 출동할 횟수만 무려 86건. 기록에 따르면 헤더는 어머니의 발을 부러뜨리고 깨물고 주먹질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패륜적으로 이렇게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폭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는데
헤더는 미성년자이기에 아직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엄격하게 딸의 용돈을 관리했고요. 헤더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신라를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그 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신라가 살해당하기 1년 전인 2013년 그녀는 경찰에게 딸 헤더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면서 두려움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던 2014년 이 두 사람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엔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있었는데 2014년 헤더는 토미를 만나면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9살의 나이로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21살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요. 신라가 보기에 당연히 둘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오죽하면 둘을 떨어뜨리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신라는 헤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헤더는 말을 듣지 않아요. 2014년 8월 신라는 딸을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었고 발리의 좋은 리조트에서 푹 쉬면서 화해를 청할 생각이었죠. 그녀는 이를 위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은 물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도 예약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다 보면 딸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하지만 같은 시각 반대로 헤더는 더욱 은밀하고도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8월 11일 발리에 도착한 헤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신라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입니다. 헤더는 그걸로 몰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여행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여행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이른 아침,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호텔에 등장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라는 크게 화가 났는데 거기에 더해 전날 헤더가 신라의 카드를 훔쳐서 그 남자친구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결제를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셋은 호텔 로비에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신라가 두 사람을 향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며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요. 이 모습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인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소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신라의 객실 안에서 일어났기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인 헤더의 초기 자백에 의존해서 추정한 상황입니다. 헤더의 증언에 따르면 다투는 과정에서 신라가 토미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다수 언론들은 헤더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제임스 맥 또한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미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가 그를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헤더는 신라가 토미와의 언쟁 중 흥분해서 그의 목을 30초가량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헤더 자신은 싸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겁을 먹고 화장실에 숨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토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신라가 목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행위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휘둘렀는데 그게 하필 금속으로 된 과일 그릇이었고 이는 정확히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해요. 신라는 이 충격으로 쓰러졌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 안에 코피가 고이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정황. 이 토미는 신라가 숨진 것을 보고 즉각 도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를 붙든 것은 헤더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신라를 방치하면 자신이 곧바로 의심을 받을 거라는 동시에 함께 시신을 유기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헤더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와서 신라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른 가방들에는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포함한 각종 증거품들을 담았고요. 그 밖에 소화전송에 피 묻은 베개와 수건을 숨겼고 또 신라의 옷은 정원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들은 신라의 시체가 든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서 택시에 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헤더와 토미는 체크아웃을 한 후에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은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체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호텔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신라의 신용카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신라가 사망 전날 호텔에 연락해서 헤더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신라 본인 아니고서는 그녀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더와 토미는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호텔을 빠져나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이 캐리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한편 두 사람은 신라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변에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았는데 그곳은 발리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리사타 호텔. 그러나 이들의 도망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경찰이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 수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한 리사타 호텔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둘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결코 신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들의 악랄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였죠. 신라가 헤더에게 발리 여행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헤더는 신라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 과다 복용으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자 살인법을 좀 고민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신라가 발리 여행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헤더와 토미는 대신 살인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대상은 토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 커플은 살인에 성공할 경우 그에게 6,600만 원의 이 거액을 주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살인의 조언을 얻어요. 로버트는 그들에게 익사, 교살, 지식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로버트가 토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베개로 신라의 얼굴을 눌러서 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리에 도착한 커플은 즉각 행동 실행을 하죠. 먼저 호텔 로비에서 신라와 다투는 상황을 연출했고 이 정당 방위를 주장할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몇 시간 뒤 토미는 자신의 품에 신라를 살해할 무기를 숨겨서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이 신라의 방 앞 복도 CCTV에 녹화되어 있고요. 이후 방에 들어간 토미는 이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헤더는 신라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었고 잠시 후 신라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함께 사건 현장을 은폐했습니다. 토미와 헤더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호소를 했고 또 신라가 생전 헤더를 너무 통제했기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신라가 가지고 있던 20억 상당의 신탁기금. 신라가 사망할 시 이 모든 돈이 헤더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헤더는 유산을 받으면 그중 수백만 달러를 토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는 하루빨리 부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헤더와 토미의 추악한 진실과 살인 계획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법정은 토미에게 징역 18년,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헤더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그녀는 아기와 2년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함께 보냈고, 이후 헤더는 모범수로 감형받아 2021년 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고요. 헤더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뻔뻔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살해한 어머니 쉴라의 유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 유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쉴라의 유산 일부가 헤더의 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더의 가소로운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미국이 헤더를 쉴라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건에 2번 기소는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건데, 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에 사건이 벌어진 해외와 미국 두 나라 모두 사법권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헤더는 27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FBI에 연행되죠. 예정대로라면 2023년 12월 18일 헤더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최대 28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한 헤더맥. 그런 그녀가 정작 자신의 딸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일 따름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딸과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